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전 대통령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관된 반공사상, 두 번째로 세계 자본주의 진영에 편승한 반식민주의 모델 구축, 세 번째로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한미 관계 발전, 네 번째로 세계 냉전 시기 정전 체제를 유지하며 평화를 지속하는 것, 다섯 번째로 소박하고 근면한 인간성의 추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간적으로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선택을 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두 분의 역사에는 호국의 연속성이란 게 존재했습니다. 두 대통령 시기에 구축된 탄탄한 안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호국, 건국과 부국, 산업화와 민주화 이 세 가지의 흐름이 만들었던 나선형으로 이루어진 상승 구조입니다.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며 리더십을 키웠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항상 기득권층과 싸워가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러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해산됐고 정치 활동 같은 헌법 기능도 일부 정지하게 됩니다. 유신체제에 대해서 독재라고 비판을 받지만 국민들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해외 전문가들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유능했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체제와 계엄령을 선포했던 그 사전적 배경에는 북한의 위협과 미군 철수가 배경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경쟁 상대를 야당 후보가 아닌 바로 북한의 김일성으로 봤습니다. 그 결과 유신체제 2년 만에 수출과 방위산업, 중화공업 이 일석삼조를 달성하게 되며 국민소득 543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계획보다 빠른 무려 4년이나 빠른 1977년 1인당 국민 소득은 3년이나 앞당긴 1978년에 1330달러를 돌파하며 이뤄내게 됩니다. 이렇듯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안정과 번영의 기조를 굳게 다져나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세력들과 침략자들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초헌법적이고 순간적으로 반민주적이었던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독재라고는 하지만 비리 하나 없고 청렴했던 그야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한국의 현대사를 정말로 좌파적인 시각에서 해석했던 브루스 커밍스 박사 역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슌페터도 한국이 첨단 전자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그리고 일본 이들과 어깨를 겨루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 대추진 유신체제에서 중화공업화로 나아갔던 박정희 정권 당시에 이러한 대추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종합적인 산업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그것이 위대한 성공이자 한국의 독립선언이었다. 한국인들은 이후로 어깨를 펴고 자신만만하게 걸어다니게 됐다. 바로 이것이 박정희를 전후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버레디 플랜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가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축출을 위해 쿠데타를 계획했었고 당시 이 문건은 1975년 뉴욕타임즈를 통해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북진 통일이 아니면 안 되고 북진 통일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책을 위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거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북진 통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 관계자들을 압박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단책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측에서는 이승만을 싫어하고 불편해했고 이거를 당시 야당에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당시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당시에도 권력 욕에 썩어 빠졌던 의원들이 내각제로 개편해서 어떻게든 지그들 배지 한 번 더 유지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와 야당을 압박해서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방위 조약이라도 맺던지 뭔가 대한민국이 안전을 일단 보장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 상하 좌우로 전부 빨갱이 세력들이 널리 퍼져 있고 어떻게든 북한 쪽에서는 이악 물고 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데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은 일단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우린 북진 통일하러 가겠다 했는데 이제 미국과 당시 대한민국 야당이 어떻게든 그냥 전쟁을 종식시켜버리고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지켜줄지 그것조차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결단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마찬가지로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뜩이나 출산율도 전 세계 최저고 이제는 여야도 모자라서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부동산은 괜히 문재인대 나서가지고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잡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게 다 폭등하고 나라 빚 천조 돌파하고 누가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은 1위, 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의 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은 무너져가는 국제 정세 가운데도 정말 빠른 속도로 내부에서부터 붕괴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흐름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면서 디리스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미 지난 10년간 반도체, 조선, 철강 이런 8대 주력 산업에서도 중국한테 지금 다 밀려버렸습니다. 이런데 대한민국엔 지금 간첩이 활개를 치면서 기술 무슨 몇백만 원에 팔아버려 군 기밀도 유출해 삼성을 비롯한 그런 대기업의 첨단 기술들 중국에 갖다 다 유출해버리고 팔아버려 이런 사태가 지금 심각해졌는데 아직도 지금 간첩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적국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 빼고는 중국에 이제 그런 걸 유출했다 하면은 간첩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법 개정을 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이거에 미적거리고 이상하게 눈치를 보면서 아니 적극적으로 간첩법 개정하자. 중국이고 뭐고 다 포함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대한민국의 군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걸 막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적극적으로 안 하고 간첩법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시기에 있고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를 자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졌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공기를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누구 덕에 민주주의의 공기를 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중국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주요 산업이 중국과 경쟁을 이루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민노총을 비롯한 노란봉투법, 거지같은 떼법, 악법들이나 만들어내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허건날 시덥잖은 이슈로 싸울 동안 우리의 기밀은 탈취당하고 주변국, 특히 중국은 힘을 키워가며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는 서서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한국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에 비해 점유율 우위를 점했던 분야가 선박과 자동차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따라잡혀 버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허언날 정치권에서는 명품 백이니 명태균이니 이런 개소리나 짓거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정쟁에만 몰두하지 경제 성장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썩어가고 있고 국익을 위한 중요한 자료들, 기술들, 정보들은 다 적국이 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무도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OECD에서 대한민국의 정쟁과 시위가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성장률 전망이 훨씬 낮아진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이 대한민국의 위기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비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북중러를 적대했다 같은 개소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엄의 절차 계엄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실지언정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세계 흐름 속에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지금 어떠한 반국가 세력과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들어서 가뜩이나 이 힘든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외신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들이 떠들면서 미국도 윤석열을 손절했다고 떠드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CNN입니다. 그러나 미 케이블 채널 시청률 순위 1위는 폭스뉴스입니다. 이 폭스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중국 간첩의 위협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미국 언론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을 예측했던 언론사가 바로 이 폭스뉴스입니다. 미국 지금 현재 케이블 채널 시청률 1위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언론들에서 허언날 퍼나르고 있는 뭐 윤석열이 민주주의 훼손했다 외치고 있는 그 CNN 미국의 좌파 언론사 여기는 10위밖에 안 됩니다.
1위 언론사에 지금 폭스뉴스의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호평은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CNN 것만 그냥 주구장창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뇌를 비우고 그냥 이 좌파 언론사들, 미국의 좌파 언론사들 것만 보도를 하고 퍼나르니까 한국 언론사 이번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대선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까? 어떠한 한국 언론사도 다 실패했습니다. 다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해리스가 이긴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CNN 거 그대로 받아 적어서 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저 자극적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기사들만 퍼나르면서 본인들 앞에 떨어지는 순간적인 수익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측근 역시도 오늘 입장이 나왔어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한다. 중국 간첩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라면서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면서 현재 이 미국의 관영 매체 VOA, 미국의 소리, 공영방송이죠. 여기서 지금 한국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이 트럼프 측근이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폭스뉴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썩어빠진 언론들 이런 거 보도 안 하잖아요. 그냥 좌파 언론사 CNN만 보도하잖아요. 이러니까 언론을 못 믿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탄핵 여론에 선동되지 않고 맘카페나 여초 카페도 이제 많이들 깨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폭스뉴스에서 보도를 해줬는데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비록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의 상황, 그리고 무의미한 정쟁과 시덥잖은 이슈들로 뒤덮은 쓰레기 같은 국회와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 상황을 바로 보고 진정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견제하고 경계해야 될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생각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싸워나가겠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여론과 언론의 선동에 속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제대로 마주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탄핵은 가결되었지만 저는 끝까지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제 소신을 지키며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